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에서는 잠시 뒤인 10시 15분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형사재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재판과는 다르게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상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언제쯤 출석을 할까요? 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형사재판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15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10분 정도 전까지는 입정을 마치는 만큼 곧 있으면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두 번의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호처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지하 출입은 특혜라는 비판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걸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이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데요. 이 법원 주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인원만 법원 경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외부 차량 출입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전면 통제했습니다. 법원 내부로는 지지자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앞 삼거리 등 인근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하루 종일 이어질 계획인데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지도 관심입니다. 경호처는 질문을 하게 될 취재진의 신원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과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이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절박한 호소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현장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법원 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법원이 방침을 바꾼 이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앙지방법원의 출입 관리라든지 청사 내외 관리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거친 결과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하로 출입했을 당시 주변 청사 상황을 봤을 때 경호의 위험이 초래될 만한 어떠한 요소가 없다, 적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지하 출입로로 출입이 당초에 허용이 됐던 이유는 경호상의 문제, 그런
보니까 여러 가지 집회 인원이 몰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 유지에 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사실 출입이 허용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사저로 돌아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뭐 산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강에서도 포착이 된다라든지 다양한 경로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법원이 오히려 청사 내에 질서 유지만 잘 된다면 경호상의 위험은 크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형평성의 차원도 고려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경호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호상의 이유를 들면 혹시나 모를 위험성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네.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뭐 2차 정도 진행을 해 보았더니 별 문제가 없었다. 충분히 지상으로도 출입하더라도 적절한 인원 통제라든지 아니면 차량 통제를 통해서 지상의 이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특혜 논란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외에 이제 전례를 비춰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구속 신분에서 그러니까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차이점은 있었지만 네. 모두 다 지상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됐다라고 보입니다. 재판이 지금 10시 15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몇 시쯤 여기를 통과할 것인가 이게 다들 궁금해요. 한 10분 전쯤이 아닐까 예상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첫 기일인 경우에는 정시에 딱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첫 사건인 경우에는 정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뭐 첫 번째 사건이 아닌 뭐 오후 사건이라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가도 뭐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은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일반 사건이고 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칭해지는 이 형사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그리고 관련 내란 사건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비교적 이 사건만 집중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아마도 시작 시간 뭐 한 5분, 10분 전 정도에는 청사 내에 도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겠고 네. 지금 사저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저와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은 정말 횡단보도 가깝죠. 하나만 건너면 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동문 출입로기는 하는데 동문을 통해서 이제 출입을 한다면 중앙지방법원 저 청사까지 가는데 뭐 그래도 아무래도 청사 내라고 하더라도 뭐 5분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지하 출입로로 출입하는 것은 지금 불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경호차로를 이동을 해서 왜냐하면 차량 뭐 출입은 가능하도록 아마 할 것이에요. 그래서 네. 차량을 통해서 이제 청사 내부로 진입해서 결국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처럼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받는 사람은요. 재판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재판에 관련 얘기를 짧게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 정치의 현재 상황, 예를 들면 대선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재판부에다 좋은 인상을 아마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 관련된 얘기를 짧게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는 예상합니다. 네, 그래도 메시지를 내기는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이제 공판 들어가시면 본인이 이제 생각하셨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네. 발언하시고 또 본인 변호인사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변호사 입장에서 자기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지. 사실 지금 대선을 네.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이라면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구속 취소하고 나서 식당에서 버젓이 식사를 한다든지 혹은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비상식적으로 굉장히 대선에 개입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 어떤 메시지냐? 이제는 과거에는 민주당의 반국가 세력인데
이제는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막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갈 상황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뒤에 처음 열리는 공판입니다. 이게 병합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지금 따지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추가로 기소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신분상의 지위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그 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적용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네. 하지만 그러한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탄핵에서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내란죄로 기소했던 그 내용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그 기술적으로만, 그러니까 추가 기소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추가된 것이고, 법원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추가 기소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임에는 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추가 기소됐을 때에는 일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고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변론을 준비하도록 이제 시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죄와 구성 요건은 다르지만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라는 점을 한 차례 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 증인이 2명이 출석을 하죠. 어떤 내용들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의 부관이 이제 이렇게 2명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증인 신문의 절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네. 즉 지휘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이어야만 한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의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주장을 했던 바와 같이 아래 부하 직원부터 올라가서 지휘부로 올라가는 그러한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아마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 아닌 박정환 참모장, 오상배 부관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현장에서 이러한 뭐 국회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체포조 관련해서 지시를 들었다 내지는 그러한 지시를 듣고 뭔가 수행을 했다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사람이고요. 네. 오상배 수방사 부관의 경우에는 이진우 사령관 측근으로서 어떠한 명령을 하달받았다라든지 아니면 그 측근의 지근거리상에 있으면서 그런 대통령 내지는 지휘부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하달받은 것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지금 칭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주된 증인신문 내용은 검찰 측에서는 결국에는 국회 봉쇄라든지 아니면 체포조 가동 부분에 있어서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직접 들었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로부터 들었냐라고 해서 다음 증인을 이제 좁혀가는 그러한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의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들었다고는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느냐라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끊는 질문을 함으로써 반대 네. 신문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발언할지도 관심인데요. 1차 때는 93분이나 했었고 2차는 6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이번에도 아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헌재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증인이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또는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겠죠. 그 다음 증인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바로잡기보다는 처음에 그 현장에서 공판에서 잘못된 증인이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군수 통수권자로서 했던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아마
직접적으로 좀 지원에 발언을 할 거다. 신문할 수 있는 직접 발언권 신문할 수 있는 신문할 수 네. 있는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네.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자 SNS에 글을 냈습니다. 한번 그 글 보시죠. 화면 보시면요. 이 대한민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다른 후보에도 경의를 표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김문수 후보와도 같이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한 총리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 반대편은 강력하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지켜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30 청년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죠. 청년이 사실 미래의 또 주역이고 또 주인 세대잖아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청년은 일반적 대한민국의 청년보다는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청년들, 네. 그 세력에 대해 국한돼서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네. 사실은 그 마음은 한덕수 총리를 좀 지지하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도 겸허히 한 팀으로 한다라는 네. 것은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다라는 걸 가정하고 글 쓰신 거라 저는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에 공고를 하고 후보를 강탈했지 않습니까? 교체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내란 세력의 어떻게 보면 저 어떤 2차적인 시도였는데 또 이거에 당원회에서 막혔다. 그런 부분이 저는 읽혔고 그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 단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겸허히 품고 이 부분을 삭제나 수정하지 못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다른 후보 염두에 쓴 글이다. 이걸 그렇죠. 재활용한 거다. 좀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메시지를 낸 것이 선거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제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듯이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대선 후보 때는 네.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윤심, 윤달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계속 지칭했는데 새벽 3시, 4시 후보 교체하면서 바로 새벽에 달이 뜬 겁니다. 윤달이 이제는 실체적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괄선대본부장의 역할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여야의 어떤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법 어떤 리스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이번 대선은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란 세력, 수호 세력 이런 여러 가지 세력 간의 싸움에서는 본인이 한 발짝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조금 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사실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당해야 한다.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은 필패. 조경태 의원은 입 다물기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제 겸허히 품고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셔서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앞에 문장에 보면 이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셨던 분들도 마음을 모아달라 이 말인데 같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선을 거치면서 단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네. 나머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분들은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 따로 다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있고 한덕수 후보도 있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 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그 나머지 분들도 지금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당신은 빠져라. 여기서 우리 참여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 없이 다 같이 대통합을 하자. 그런 의미인 건데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은 억지고요. 좀 제가 보기엔 자연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NS에 쓴 글이 그냥 여러 해석을 하게 하는 거군요. 여러 해석보다는 저는 제가 말하는 게 해석이 맞는 것 맞는 같아요. 것 예, 같아요. 떨어진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떨어진 네. 사람들이 그 지금 단일화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이 지금 자기 이제 유튜브라든가 SS 개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기타를 친다거나 아니면 과자를 먹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경선 내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대선 시작됐는데 지금 선대위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인이 말이 했던 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들어온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 당원 가입을 독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선 구도가 끝나고 나면은 당권에 본인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차라리 이긴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참여한 게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메시지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참에 아예 유세해라. 이 말까지 나왔어요. 어제 올린 그 SNS 글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대선 구도에 끌어들이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파면 결정이 난 이제 인사에 대해서 대선에 끌고 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헌재 결정이 이미 났으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선은요,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었지만 결국 조기 대선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주로 주목받지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미래에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맞느냐, 이걸로 이제 논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이슈로 아마 굉장히 주제가 시프트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중도 확장을 막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불편한 여기저기에서 좀 거리를 두려는 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후보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일어나세요.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요. 이 정당이 어떻게 된 거냐.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탈당하겠다 이런 거는 몰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그걸 좀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낸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럼 내쫓아보면서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면책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 모두가 사과하는 장면에서 혼자 또 허리를 숙이지 않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공식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건데 이전까지는 탄핵 반대와 찬성을 가른다고 하면 반대쪽에 좀 서 있는 입장이 좀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언행 일치가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 한 사람의 사인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석고대죄합니다. 석고대윤. 계속 윤석열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석고대죄를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건 맞죠.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입증한 것도 맞습니다. 그 헌법 외적인 자유를 행했다가 이제는 그 책임을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지금 사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경호 차량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이 일대는 도로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저에서 중앙지법까지는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경호 차량이 곧이어 바로 법원에 도달하고 차량에서 내려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잠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이 집업 앞으로 들어와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당초 10시 15분에 3차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 10분 전쯤에 10시 정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봤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빠른 시간대에 차량이 법원 앞까지 이동해서 들어오는 모습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 경로를 보니까 그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와서 네. 이 동문 출입구로 동문으로 들어와서 네, 차량이 지금 들어간 서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형사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서관 출입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서관 앞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지금 저희 보이는 이 화면에서는 요 앞에서 내리겠군요. 그렇죠. 저 부분에서 지금 네. 도로 부분에 아마 정차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저 정차한 부분부터 서관 출입문까지는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문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서도 5분 10분 내에 가능해서 지금 차량으로는 거의 시간차 없이 저렇게 포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내리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법원 서관 앞에 경호 차량이 도착했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서관 출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지나치고 있는 취재진들 그 앞에 포토라인이 설정이 돼 있는데 네,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서 바로 서관 회전문을 통해서 입장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좀 멈춰서서 간단한 소회라도 밝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저희끼리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법원 출입구를 통해서 네, 입장을 들어가네요.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법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4층이죠. 맞습니다. 지금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부도 다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의 기일이 잡혀 있는 날에는 차량 출입이라든지 그 변호인들도 신분을 확인하고 굉장히 통제된 인원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과정도 좀 시간이 걸리겠군요. 계단을 올라가서 저렇게 이제 엑스레이로 굉장히 가방만 이제 스캔을 하고 그리고 저 부분만 통과를 하면 실제로 그 이후에는 그냥 계단을 올라가서 그 법정에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스캔을 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뭐 가방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변호인단 측의 이제 가방을 저렇게 아마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것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는 아니고 모든 변호사들이 출입을 하려면 저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법원에서 저런 뭐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출입을 통해서 소지품을 확인하는 절차는 과거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 이미 내부로 지금 들어온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뭐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단과 함께 같이 이동을 하게 내리는 될 것 같았어요. 가능성도 그림 있습니다. 봤을 때는 아까 네, 화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변호인단과 경호인들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변호인단과 아마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지금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0시 15분에 첫 사건이라면 그 법정을 개방해 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디가 있나요? 그동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네. 이제 그냥 그 복도에서 대기를 한다라든지 뭐 의자에서 이제 대기를 하게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입 내부에 모든 인원을 차단하고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중앙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대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그 법정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법정에서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미리 개방을 해놓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물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잘 들리진 않았는데 아마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이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치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의 이런 상황을 재판받는 상황을 좀 보면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법원에 네. 이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방금 기자 질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말이 없었고 군부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없었고요. 또 하나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전국 선거 없는 해였는데 대선 치르게 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라고 말했더니 말씀은 없었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끝나고 얘기할게요. 끝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관 출입문으로 들어가면서 저 보이는 모습은 아마도 경호 인력과 사전에 변호인단과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우리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이 일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기자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따라붙으면서 마이크를 들여댔지만 하지만 경호 인력이 이렇게 좀 막아서는 제지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차에서 내려서 우리는 바로 서감 출입문으로 들어간다. 어떠한 입장 표명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것을 아마 변호인단과 사전에 이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네. 만약에 오늘 결과가 나온다라면 반드시 이제 나와서 어떠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마저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까 끝나고 얘기할게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렇죠.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호인단의 입장 표명일 수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뭐 피고인 신분에서 어떠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거나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거든요.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오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는 허용이 됐던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번엔 허용되지 않으면서 지상 출입구를 지나쳐 입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 논의가 좀 있어야 한다라면서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힐지 여부를 밝히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전망을 했던 대로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서 입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바로 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도 SNS를 통해서 내놓은 상황에서 무언가 한마디의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또 두고두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판 결과 그리고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대로 추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SNS에 올렸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친한계 일각에서도 이제 비판 메시지가 있었고 앞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그 전제 조건들이 있죠. 연을 좀 끊어야 한다.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이런 내란 프레임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했던 과거 발언 그리고 대선 후보가 돼서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는 대선 후보가 됐을 때의 발언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경선전에 본인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주장했던 게 있겠죠. 본인 예. 입장과 내가 당선됐을 경우에 어떤 공약을 실천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가 당선됐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가졌던 그동안의 입장, 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2등을 했던 한동훈 후보가 그거를 내 뜻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한 거는 말은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그것을 혼자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걸 받아주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경선했던 말, 이재명 후보와 가장 잘 싸운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는 거. 이것을 뒤집는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네. 우리는 경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경선을 위해서 이 지금 대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선을 치렀고 국민의힘의 최종 목적은 대선 승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그 발언을 좀 지켜줘서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이제 네. 구성해서 빅텐트의 밑거름이 되는 빅텐트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돼서 단일 대우로 싸우는 모습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두고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소환된 인물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평소 후보님과 이념을 같이 해온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하여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나아가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 세력, 반공화국, 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제 전남에서 경청 투어 중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고요. 앞서 봤던 건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였는데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사람 전광훈 목사와의 연결고리 어떻게 할 건가 이 질문이 후보에게 또 남습니다. 지난 8일 관훈 토론회에서도 광장 세력, 기독교 세력의 역할론 이런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정리할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과거 이제 후보 시절 했던 말하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공적되고 나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은 국자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든가 또는 이제 우리 선대의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극존칭했던 이거 과거 발언인데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대선 후보 확정되자마자 우리는 중도 보수다.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황당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가 아닌 시절의 발언과 후보가 됐을 때 발언은 똑같이 이제 갈 수는 어렵다. 대선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중도의 표심을 가져오느냐 여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이제 선거 구호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오늘 이제 대선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체 뜻을 모아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결국은 승리하는 네.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라 저는 그래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가가 관심사가 되는 건 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파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세 번째 형사재판 지금 조금 전에 출석을 했고요.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망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사모님.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이 가운데 일단 소환 조사가 임박한 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사건인데요.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에게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석 통보서를 보낸 것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보이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소환을 하겠다 아니면 뭐 일정 조율을 좀 해보자라는 식의 이제 의견 전달은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검찰이 눈여겨 보고 있는 사건은 일단은 지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소출석을 요구를 한 것이지만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진법사 전모 씨 관련된 이 의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내지는 수차례 소환을 편안하게 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한 번 소환으로 최대한 많은 질문들, 많은 쟁점들을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 김건희 여사가 이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13일에서 16일 중 하루 출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는 일단 법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은 맞는데 출석 시점에 관해서 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만약 빠르다면 뭐 내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 측에서는 체포영장 그러니까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만큼 뭐 진술이라든지 물증이 확보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검찰청사에서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말씀하신 건들은 모두 이제 청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 불거진 고가의 장신구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한지 아닌지의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관련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물어야 하는 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괜히 이제 뭐 시간만 지연되고 시간만 좀 소비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고가의 이제 장신구 논란 관련해서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출석을 한다면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장신구 의혹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건 입건이라든지 아니면 혐의가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부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핸드폰의 포렌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준비가 확실히 된다면 이번에도 관련 의혹을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정황을 두고요. 민주당 측에선 검사위의 여사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소위 친윤계가 몰락하고 나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거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수사 좀 엄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는 변호사님 말씀에 다 동의하지만 하나 동의하지 못하는 건 예.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검찰은 수사 의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제 일이 아닙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녹취도 나오고 사실 팩트 다 나오는데도 계속 어물쩡 검찰이 망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검찰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인가. 그 검찰은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조직의 충성, 보신주의인 것이고 더 나가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그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 그냥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것도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고 네. 증거도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러니까 수사받을 대상인 겁니다. 이제 주체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었다 말씀도 꼭 좀 드립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재판들이 줄줄이 대선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논란까지 같이 고려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대면 조사도 좀 대선 뒤로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긴 있었거든요. 자, 대선 앞에 대면 조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선 상황에서 이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예고편 같아요. 이게 무슨 말 이번 주에 나와달라고 김건희에서 나와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네. 다음 주 되면 김정숙 여사한테 나와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만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네. 결국은 대선 개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지금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로 약 총 2억 원 정도의 옷을 샀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가 취직이 안 돼서 밖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행정관을 시켜가지고 게임사에 취직시켰는데 그 게임사에서 월급이 2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매월 부족한 400만 원을 딸에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도 이제 좀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 사위를 타 이스라엘에 보내고 월 800을 받게 합니다. 네. 거주비도 350만 원 받고요. 그러고 나니까 400 보낸 걸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 수수라든가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공정하게 수사를 하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수사를 하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정치의 계절인데 사법부의 계절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에서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24시간 동안의 대선 후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거의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거대책위원장 좀 맡아주셔서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축이 돼서 추진했던 이 헌정사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사실상 상처를 남기고 무위에 그친 거나 다름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빅텐트는커녕 당내 화합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빅텐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치르면서 내내 했던 얘기가 단일화를 통한 빅텐트가 주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일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정상적인 아름다운 단일화였다고 하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됐겠죠. 그런데 지금 단일화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도 똑같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단일화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됐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똑같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 결과로 단일화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하나 달라진 게 방송 토론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일화가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고 거친 말이 오고 갔지만 단일화 절차를 준수해서 후보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빅텐트에서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가 지금 그 후보 출마하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뒤에 이어서 2등 후보로 자리를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중심, 김문수 후보 중심 이게 두 개의 기둥을 해서 빅텐트에 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아마 이준수 후보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번 그 빅텐트의 어떤 그 큰 시류와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변화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내분이 컸어요. 내분으로 인한 상처가 과연 봉합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거고 당내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지금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달라면서 발을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든지 간에 처음 제안했을 경우 더 한 번에 넙죽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은 잘 없습니다. 적어도 3구 초려를 해서라도 한덕수 후보를 이제 모셔와야 되고요. 또 하나 한동훈 후보가 지금 계속 바깥에 집에 있거든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도 집에 찾아가서 한동훈 후보도 띵동 해서 좀 모시고 불러 나와서 캠프에 참여시키는 이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지만 빅텐트가 완성이 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김문수 후보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컸다는 의견이 분석이 많습니다. 의원들한테 사과하고 또 큰절을 하고 또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직을 유지해달라고 했고 한덕수 전 총리와는 포옹을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한 전 총리가 맡을까요? 맡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그 경선 기간에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멋있었잖아요. 왜 을지문덕 포스터에서. 그래서 네. 저도 칭찬한 적이 있는데 을지문덕 살수대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덕 대첩이 된 겁니다. 지금 한덕수와 김문수는 강을 건넌 겁니다. 예, 강을 건넜기 때문에 맡을 수도 없고 맡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막 후보가 호떡 뒤집듯이 막 뒤집는다 하잖아요. 이게 호떡을 뒤집다가 호떡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민주주의의 과정을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떡을 주워서요. 민주주의 절차, 공적,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지 한덕수 저렇게 후보가 끌어안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한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읍소 전략이 저는 유일한 방책이다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를 호떡에 비유하고 또 호떡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한 거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불안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위선과 입장 바꾸기입니다. 본인이 2016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서구에서 PC의 살인 사건 났을 때 정신병 환자가 환자라는 이유로 감형됐을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했죠? 과거에 자기 조카에 대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감형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거야말로 위선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는 적절한 비율을 쓰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보 간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 지도부의 무리수로 선거운동 동력을 좀 상당 부분 잃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젊은 인물을 일단 전면에 내세웠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에는 김용태 의원, 1990년생입니다.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올드보이 이미지가 강한 김 후보의 약점을 좀 보완하려는 게 아닌가라 싶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젊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우리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런 국민의힘, 에너지가 많은 국민의힘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 빅텐트에 숨은 의도도 좀 깔려 있습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이 가까운 후보는 누구냐면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훗날 언제 될지 모르죠. 다음 김용태 의원과 이준석 후보가 가까운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와 빅텐트의 협상이 수월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지금 당연하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한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그걸 넙죽받는 건 그건 지는 게임입니다. 본인이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본인이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인이 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비슷한 지지율을 보인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손을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서 최종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요?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의힘에 나중에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이제 과오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후보가 팽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는 몸값이 오르면서 그 높은 몸값으로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22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짧지만 참 길었던 이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고 어제 후보 등록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별로 출정식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닻을 올리고 있는데 장소별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광화문에서 이제 출정식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와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새벽부터 이제 움직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가락시장을 찾아서 이제 그 상인들을 만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딱 0시부터 움직였는데 지방 이제 여수에 가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을 해서 국가산업의 이제 근간이라든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오후에는 또 광화문으로 이동을 해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또 전해보려고 하는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종식 아무래도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빛의 혁명, 즉 이제 그 특수한 몇 명이 이제 이런 내란 행위를 막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막았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상징적 장소가 광화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란 종식을 종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다. 누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그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가락시장도 굉장히 상인이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가락시장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여주 산다, 영시 처음 시작하면서 젊은 노동자가 많다. 그리고 안전, 그리고 2차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비한 그런 대안. 그래서 각자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실천하고 국민께 호소하는 22일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이 아니고 깊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 저희가 조금 입수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내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어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후보가 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라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태까지 갔지만 거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과거를 보는 사람들, 과거를 보고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제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누군가를 감옥 보내고 서로 방탄하기 위한 그런 생산성 없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정치권에서 경쟁하는 그런 정치로 탈바꿈하실 것이다. 네, 출정식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출정식을 가졌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앞서 새벽에 전남 여수 산단에서 출정 메시지를 밝힌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를 조금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장의 상황은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새벽같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 또 선거운동 공식 메뉴기도 하죠. 국밥 먹으면서 민심을 좀 읽는 과정도 가졌는데 오늘 하루도 그렇고 이제 갈 길이 또 바쁘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행보가 이제 시장입니다. 전통 시장에 가서 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서민과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건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두 번을 8년간 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굉장히 좋게 올렸고요. 경기도를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드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파주 LG 단지라든가 평택 삼성전자, 판교 테크노밸리 이렇게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었던 경제에서 굉장히 성과를 낸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민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 일찍 찾아가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보기에 여수에 간 거 보니까 아마 본인 산업 현장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광장에 나왔거든요. 광화문 네. 광장에.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보고 광장 세력과 손잡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또 광장에 나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좀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장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적절한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이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많은 국민들이 많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광장 세력의 연대 말씀을 다시 하셨는데 주어를 뭐로 둘지 해석이 좀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대선 일정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